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중대한 변화가 왔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묻혔지만요, 부동산 시장에 중대한 변화를 줄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서 기준금리는 절대적 영향을 준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20억짜리 아파트, 30억짜리 아파트, 누가 저런 아파트 사나 싶었지만요. 기준금리를 생각하면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야, 나 같으면 이 28억 아파트 안 살고 그냥 팔아버리고 현금 부여할 것 같은데, 자, 이거에 대한 기회비용이요. 지금 1960만 원밖에 안 돼요. 자, 이 돈을 내가 이 반포자리에 살지 않고 예금에 넣어보면은 1년에 1960만 원밖에 안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월 163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차라리 그냥 반포자리에 들어가 사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자, 그런데 기준금리가 1.5%까지 올라갔습니다. 정기예금금리 2%가 되면요, 1년에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기회비용이 5,600만 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월 466만 원이죠. 고민할 만 하겠죠. 자, 그런데 기준금리가 더 많이 올라갔어요. 2.0%까지 정상금리로 올라갔습니다. 1년에 7,560만 원의 기회비용이 발생을 해요. 월 630만 원입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이 주택 팔려고 하겠죠. 그래서 돈의 가치, 금리가 정상화가 되어야 부동산 가치도 정상화가 되면서 하락세가 나타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파트를 가격을 떠받드는 전세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전세자금 5억 대출받을 경우에 이자가 한 달에 한 95만 원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런데 기준금리가 1.5%로 올라가면 월 이자가 145만 원으로 늘어난다는 부분이죠. 자, 마음 놓고 전세 대출 받기가 쉽지 않겠죠. 자, 게다가 이거는 공급자 입장에서도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5억 전세를 놓는 집주인이 전세자금 활용 가치가 2년 이자 수익 7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런데 5억 전세 놓은 집주인이 기준금리 1.5%에서는 2년 이자 수익이 2천만 원으로 3배 가까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은요, 전세 가격 하락 요인이 된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금리만 제대로 돌아오면 되겠네. 그런데 왜 현재와 같은 저금리가 지속됐을까요? 간단합니다. 저물가 때문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은 한국의 목표치 한참 미달하는 저물가가 장기화된 국가였습니다. 2018년 하반기부터 이래왔어요. 자, 그런데 대한민국은 물가 안정 목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시중에 통화량이 얼마나 풀렸는지는 신경 쓰지 않고 물가 상승률만 보면서 이것을 최종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M2 증가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가계부채 증가세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이건 판단하지 않고 물가 상승률 하나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 이후에 물가 안정 목표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년 동기 대비 2%로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넘으면 좀 시중의 유동성이 많이 풀렸나 보다. 그리고 이거보다 부족하면 시중의 유동성이 부족하니까 더 풀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저금리는 언제 끝날까요? 솔직히 이거 자산 양극화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빨리 저금리는 끝이 나야 돼요. 그런데 그냥 끝날 수가 없잖아요. 물가가 올라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물가도 올라야 되고 경제도 좋아야 된다. 그러니까 언제냐 이거죠. 저는요, 정말 가까운 시일 내에 당장 다음 달에도 높은 물가 급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4월 21일 날 한국 3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거든요. 자, 얼마가 나왔을까요? 전년 대비 3.9%가 나왔습니다. 자, 이 그래프 보시면 와, 이거 굉장히 그 전에 2년치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치임을 알 수가 있죠. 이게 시장 전망치 2.6%를 훨씬 뛰어넘은 겁니다. 자, 2017년 3월 이후의 최고치예요. 자, 근데 2017년 3월에는 기준금리 인상했을 정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나타났던 시기죠. 자, 그래서 그때 4.3% 이후에 이 3.9%는 굉장히 높은 수치라는 겁니다. 즉,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선제 지표인 한국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게 높게 나왔다는 부분이죠. 자, 이것은 이미 중국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면서 예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중국 생산자 물가 지수 3월치가 4월 9일 발표됐죠. 4.4% 급등이 나왔습니다. 예측치 3.5%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죠. 2018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가 나왔다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미국, 중국, 한국의 물가 상승률이요, 시장의 전망치를 계속
훨씬 뛰어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중국의 PPI가 상승을 하고 한국의 PPI도 상승하면서 한국 CPI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그럼 한국 CPI가 올라갈 경우에는 통화 정책은 정상화로 돌아가겠죠. 자, 그래서 한국의 소비자 물가는 언제 치솟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며 이것만 보고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한다며 이거 하나만 보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는 달성이 되어야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검토라도 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이 한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당장 5월 4일에 발표되는 4월 CPI부터 치솟을 것 같습니다. 이미 해외 기관에서는요 2.8%를 전망을 했어요. 자, 3월에 1.5%였는데 자, 4월에 2.8%라는 거예요. 자, 이 목표치 2.0%에 한참 초과하죠. 자, 한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 2.8%의 의미가 좀 남달라요. 2012년 2월 이후에 최고 물가 상승률이라는 겁니다. 10년 가까이 없었던 인플레 시대가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8% 최근에 이 저물가 기조에서 상상도 못했던 수치죠. 자, 그런데 지금 시장 전망치 2.8%가 좀 과다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3월에 PPI 생산자 물가 지수 보니까 2.8%보다 더 높게 나타날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한국은행은 알고 있나요? 자, 한국은행에서 가장 최근에 물가 관련된 언급을 한 부분이 4월 15일 날 금통이었습니다.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 이후에 물가 전망치를 내놨는데요. 당분간 2% 내외 수준에서 등락하다가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일시적으로 2% 수준을 튀었다가 안정세를 점쳤거든요. 이것을 기반으로 이주환 총재가 인플레 정책 대응할 상황이 아니다. 인플레를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고 얘기한 건데 지금 시장 전망치가 2.8%가 나왔죠. 이거는 그냥 넘길 수가 없는 수준인 겁니다. 게다가 해외에서는 이미 대한민국이 일시적인 인플레가 오는 게 아니라 구조적인 인플레가 올 것으로 봤어요. 왜냐면은 인플레이션율 전망치 2분기가요 3.5%고요. 3분기는 3.1%, 4분기가 2.5%로 봤습니다. 시장의 전망치보다 훨씬 높아요. 근데 지금 추세로 보면 충분히 달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긴 힘듭니다. 당장 작년에 저유가의 기저효과를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작년 저물가의 기저효과도 같이 작용되면서 또 워낙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공산품 가격의 인상 요인이 누적된 상황이에요. 이건 소비만 들어오면 한꺼번에 펑 터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거죠. 자, 한국은행보다 기재부가 더 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금 물가 전망하는 게 아니라 예보를 하고 있죠. 매달 전망치를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경기 낙관론에 진입한 그린북 속에 우려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가 인플레였습니다. 자, 그리고 4월 20일 날 기재부 차관이요. 물가와 금리 상승 우려 시 금융시장 발작 반응할 거라고 경고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획재정부의 경기 동향 그린북에서 물가를 우려하는 것은 금리 인상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한국은행에서 실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이 우려할 만큼 높은 수치가 나오게 되면요. 통화정책의 스탠스를 바꿀 거라고 여러 번 경고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올해 물가 불안이 내년까지 이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금리는 여러분들의 예상보다 훨씬 높게 오를 겁니다. 대한민국은 사례가 있어요. 과거 2009년 이후에 경기 회복세가 지금 굉장히 유사하게 가고 있다 말씀드렸죠. 2010년에 3%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2010년 하반기부터 물가가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1년에 4%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나타나다 보니까 5차례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응하면서 1년 뒤에 부동산 가격 폭락을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이 한번 찾아오면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전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저는요 내년에 국제 유가하고요 한국의 백신 접종률에 달렸다 보고 있습니다. 자, 현재 60달러 수준인 국제 유가가 내년에 70달러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원달러 환율이 워낙 약세가 나타나게 된다면 내년까지 물가 불안 충분히 이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원자재 가격 급등과 그에 따른 공산품 가격 인상이 아직까지 서비스 요금까지는 적용이 안 됐는데 한국 CPI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서비스 요금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의 백신 접종률이 늘어나면서 소비가 확대되면 서비스 요금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물가가 안정될 거다 이렇게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년에 정말로 물가가 높게 나타나면서 금리가 정상화가 된다면요, 정말로 부동산 시장에 너무 많은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앞에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부동산 불안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돈의 가치가 낮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자산 가치, 부동산 가치가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금리 정상화 시기가 빨리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